할 거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이제 2장에 대해서 주로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콘크리트, 그다음에 철근, 뭐 철선 같은 그런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하는 얘기가 좀 더 본격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3장의 내용은 아주 좀 간단하게 그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개념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4장이 이제 그 보설계하는 내용들이 되는데, 소리 잘 들리죠? 네, 네, 아까 네, 소리가 죄송합니다. 소리가 중간에 소거되는 바람에. 그 3장의 내용이 이제 구조 설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이건 뭐 많지 않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장이 이제 보설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철근 콘크리트의 이제 우리 1학기 때 하는 그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4장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 좀 신경 써서 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3장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 설계에 대한 그런 목적 같은 것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듯이 안전이란 말이 나와 있고 경제적이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그 2장에서 배웠던 재료의 성질이라든지 용도, 또 구조 해석 방법 같은 거, 뭐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배웠던 그 역학, 뭐 이제 그 모멘트 다이아그램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구조 해석에 포함이 되겠죠. 구조 해석 방법이라든지 건축 설계, 여러분들이 건축 설계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 설계, 시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에 관계되는 전체적인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 말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건축 구조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건축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기능적인 설계라고 그러면 뭐 구조뿐만이 아니고 이제 건축 설계까지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기능적인 설계라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의도한 결과, 그러니까 뭐 작업 공간을 적당하게 만든다든지, 환기가 올바르게 되게 한다든지, 뭐 계단이라든지 설비 같은 이런 부분을 요구 조건에 맞게 한다든지, 또 디자인적인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능적인 설계에 포함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구조체 설계, 우리가 구조 설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하중,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물 무게라든지 사람 무게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바람이 분다든지 또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런 하중들에 대해 가지고 그 안전하게 이제 건물이 유지할 수 있게, 그렇죠? 그 구조 요소, 뭐 기둥도 될 수 있고 보도 될 수 있고 뭐 슬라브라든지 뭐 기초 같은 것이 구조 요소가 되겠죠. 이런 것을 배치해주고 크기를 선택하는 그런 작업을 그 구조체 설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구조 설계하는 과정이 한 8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계획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구조물이 이제 그 요구하는 그런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 그렇죠.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일단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요구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뭐 지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뭐 지진 하중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지진에 대해 가지고 한 500년에 뭐 예를 들면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해 가지고 건물이 안전하게,
번째 같은 게 예를 들면 바람에 대해 가지고 바람에 대해서 막 50년 할 거는 이제 지난해까지 했던 게 일어날 수 있는 제일 강력한 바람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의 바람에 대해 가지고 뭐 건물의 안전이 아닌 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든지, 사용성이라고 그러면 안전은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거랑 관련되는 거고, 사용성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물이 만약에 그 건물이 안전은 하지만 건물이 많이 흔들리고 하게 되면 사용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겠죠. 뭐 어지럽다든지 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 메스꺼움을 느낀다든지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 예를 들면 요구사항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게 구조 설계를 하는 그런 작업이 계획 단계. 이런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 뭐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요게 끝나게 되면 예비 설계 단계가 되는데, 이제 1단계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이제 구조 요소를 일단은 선택해보고, 선정해보고, 일단 쭉 한번 배치해보는 그런 작업.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하중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가정이 돼야지 이제 하중이 나오는 거니까, 뭐 고정 하중이라든지 건물 무게 같은 거, 그다음에 적재 하중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바람이랑 그다음에 지진이나 이런 하중들이 되겠죠. 등등등. 그죠? 이런 하중들을 요 건물 조건에 맞는 그 하중들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그게 끝나면 1, 2, 3단계 결정에 따라 가지고 요 만족되는 설계 코드에 만족이 되는 그 부재 사이즈를 선택해야 되겠죠. 기둥 사이즈는 얼마로 해야 될 건지, 슬라브 두께는 얼마로 해야 될 건지를 이제 그 선택하는 그 예비 부재 선택 작업이 4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 역학 시간에서 했던 것처럼 구조물 해석을 하는 거죠. 모멘트가 얼마나 걸리는지, 충력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처짐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작업을 해주는 단계를 구조 해석 단계. 그렇죠?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그 이제 방금 얘기했던 처음에 이제 설정했던 요구사항, 그죠? 리콰이어먼트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리콰이어먼트라고 그랬는데, 리콰이어먼트, 그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에 이제 만족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해보니까 만족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적으로 됐다, 완전히 잘 됐다, 오케이가 됐다, 뭐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 거고, 이걸 다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시 이제 1단계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이제 반복 작업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이제 1단계부터 뭐 이렇게 해서 6단계, 7단계, 8단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6단계에서 평가를 해보고, 그죠?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7단계로 가서 8단계로 끝나면 되겠지만, 여기서 오케이가 안 되고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1단계로 가면 되겠죠. 1단계로 다시.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반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터레이션 반복 작업이라고 하는데, 반복 작업. 우리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딱 건축 설계할 때도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고 하면 할수록 그 좋은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구조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최적 설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 설계 과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이라 되면 뭐 이제 구조 설계 같은 그런 과목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구조 설계 순서가 나와 있네요. 이 페이지에.
그래서 순서를 보시게 되면 구조 형태를 선정을 해주고 건물 용도, 기능, 규모, 미적인 아까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도록 여기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안전이라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경제적이 돼야 되겠죠. 뭐 돈을 갖다 무진장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한 효율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건물 구조 형태가 선택이 돼야 되겠고, 그것이 끝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하중, 뭐 고정하중, 적재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뭐 설하중, 대표적인 하중들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지하 구조물 설계할 때 토합이라든지 수압, 그 지하에 가면 물이 있으니까 물이 또 이제 건축 구조물에 영향도 미칩니다. 건물을 갖다가 이렇게 뜨게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수압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온도 하중이 작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특별하지 않지만 더운 지방에 가게 되면 온도 하중의 영향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시공하는 과정에 하중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둥, 보, 뭐 슬라브 같은 그 부재에 발생되는 응력을 부재 응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뭐 지진이나 풍이나 적재나 고정하중 같은 것이 작용하게 되면 그 건물에 필요한 그런 그 강도가 계산이 되겠죠. 그걸 이제 소요 강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 모멘트 다이아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단력도라든지 축방향력도라든지 그런 다이아그램을 그리고 하는 것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재 응력과 소요 강도를 계산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소요 강도라고 그러면 요구되는 강도, 건물에 필요한 강도, 그런 강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요구되는 그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맞게 이제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재 단면을 설계하고 또 보강 방법을 결정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게 여기 나와 있듯이 요식이 되는데 요식이 이렇게 요식이 뭔가 하면 왼쪽 부분이 이제 설계 강도, 구조 설계 개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이 소요 강도, 소요 강도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요구되는 건물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필요한 그런 요구되는 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바람에 대 가지고 요 조건을 아까 5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바람에 대해서 설계를 하면 그것에 맞게 하중이 작용할 것이고 하중에 작용하게 되면 필요한 강도가 계산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소요 강도. 조건에 요구되는 강도, 그러니까 영어로 쓰게 되면 require란 말 씁니다. 요구되는 강도니까 strength가 되겠죠. strength, 이렇게 요구되는 강도가 되겠고 설계 강도는 이제 우리가 요것에 맞게 만족되는 뭐 단면을 정한다든지 철근을 배근한다든지 하면 그곳에 이제 설계 강도가 되겠죠. 디자인이 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건 디자인된 결과인 거예요. 그죠? 이건 디자인 강도입니다. 디자인 스트렝스. 결과물인 거예요. 이렇게. 그죠? 디자인 스트렝스. 그래서 요구되는 그 필요한 것보다는 그 설계되는 강도가 최소한 같거나 많아야 되겠죠. 이쪽이 작게 되면 요구되는 것보다 작다고 그러면 건물이 위험한 거니까 그죠? 요구되는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그 최소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그 건물이 안전한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요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많게 그렇게 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다시 있습니다. 설계 강도, 그 다음에 소요 강도, 얘가 최소한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먼저 이제 소요 강도라고 하는 것은, 소요 강도라고 하는 아까 뭐 얘기했었죠. 여러 가지 뭐 바람이나 지진이나 고정이나 적자중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력, 이제 그런 것이 외력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여기 나와 있지 공칭 하중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등분포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힘 모멘트라든지 그 전단력이나 그런 거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하중 효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그런 하중 효과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여기서 보면 Q로 썼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소요 강도에 대해서는 공칭 하중 효과에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공칭 하중 앞에 쓸게 효과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한 힘 모멘트, 전단력, 축방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하중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실제보다 더 크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요 앞에 1보다 큰 하중 계수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알파라고 하는 그걸 계산한 것이 소요 강도가 되겠고요. 단순하게 이제 하중 효과만 계산하지 않고 이것보다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중 계수까지 곱한 것이 소요 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설계 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단면 사이즈가 딱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단면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300이고 전체 춤은 예를 들면 600이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근이 적절하게 뭐 대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철근 배근은 여기서부터 원래 위치는 뭐 예를 들면 뭐 70mm에 이렇게 배근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철근은 22mm짜리인데 세 대를 쓰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설계 도면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 도면이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한 강도, 요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계산한 강도가 공칭 강도가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공칭 강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도면대로 이상적으로 이제 콘크리트 강도도 예를 들면 FCK가 예를 들면 뭐 27메가파스칼이다. 이렇게 설계 도면에 나와 있겠죠. 이 상태로 계산한 게 이제 공칭 강도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도면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만들다 보니까 거푸집 그런 이유 때문에 얘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또 철근 배치도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다른 불확실한 요인들이 있으니까 얘가 도면상으로 이상적으로 계산한 값보다는 강도가 작아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도 감소 계수라고 해요. 그걸 파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파이에다 공진 강도를 곱한 것이 설계 강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설계 강도, 소요 강도가 있으면 이제 건물이 안전하려고 그러면 설계 강도가 소요 강도 이상이 될 수 있게 설계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일단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시오. 이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설계 보강 단면이 이제 결정이 되겠고, 그것이 끝나게 되면 구조 성능을 검토해야 되겠죠. 아까 위에서 했던 강도에 대한 검토라든지 건물이 처질 수도 있고 진동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균열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면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단계를 거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설계 방법입니다. 구조 설계 방법, 철근 콘크리트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구조 설계 방법이 이제 예전에는 여기 허용 공력 설계법이라 해가지고 그 탄성 해석에 근거를 둔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이 방법은 많이 쓰고 있지 않죠. 대부분 이제 강도 설계법을 바뀌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옛날 설계법.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허용 공력 설계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건 탄성 해석에 근거를 둔 설계법이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요한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철학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한번 각자 읽어보십시오. 제가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인 경우에 보면 지금 요 설계법이 아닌 강도 설계법으로 바뀌었고 요게 이제 1999년까지 8년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뀐 지 한 20년 조금 넘었겠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요 방법을 가지고 배웠습니다. 그런 내용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극한 강도 설계법, 강도 설계법 얘기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설계 강도, 소요 강도가 이렇게 설계 강도가 더 크거나 같게 그렇게.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강도 감소 계수라든지 그 다음에 하중 계수라든지 요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죠? 한강도 감소 계수, 하중 계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강도 감소 계수는 항상 1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하중 계수는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시면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하중 계수가 되는 거죠. 그 하중 계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조금 설명을 했듯이 여기 보면 D라고 하는 건 고정 하중.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L이라고 하는 거는 적재 하중, 하라중 같은 거. 그 다음에 E라고 하는 건 지진 하중.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거는 뭐 풍하중, 뭐 이런 식의 하중이 되는데 대표적인 하중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어떤 걸 볼까? 뭐 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 요 케이스, 두 개 케이스. 가장 대표적인 하중의 경우수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것 빼고 중요한 것만 쓸게요. 그냥 1.2 D. D라고 하는 건 고정 하중입니다. 고정 하중에서는 하중 계수를 1.2를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는 적재 하중은 1.6을 적용했어요. 고정 하중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나중에 뭐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뭐 4학년 때나 그럴 때 보면 구체적으로 D는 고정 하중, 그러니까 건물의 무게라든지 그 다음 뭐가 될까? 하여튼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건물 무게라든지 가구도 이렇게 항상 배치되어 있는 그런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정 하중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적재 하중, 하라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의 무게 같은, 사람의 무게는 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가구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재 하중, 하라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 하중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중 계수가 작은 값이 써져 있고, 적재 하중 같은 경우에 변동 가능성이 많으니까 1.6이라는 이런 하중 계수가 큰 값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하중 조합들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건물 설계할 때. 그러니까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근데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이 일어나면서 지진 하중이 올 수도 있고, 그죠?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이 발생된 데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다 생각한 그런 하중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고정 하중과 적재 하중이 일어날 때는
요때는 이제 지진과 풍력이 안 일어날 때는 이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1.2, 1.6이라는 이런 앞에 하중계수를 쓰고, 만약에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이 일어날 때 바람이 최고 분다. 바람이 뭐 이제 보통 한 1.3 정도 봅니다. 이렇게 불 때 그 이제 뭐 고정하중이야 거의 100% 작용하겠지만 바람이 세게 불 때 적재하중도 이렇게 100%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요거 1.0을 적용한다든지 요런 앞에 있는 팩타들은 그 확률 이론을 가지고 나온 그런 숫자들이에요. 이렇게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경우를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해 본 거죠. 확률 이론 가지고 계산되는 그런 그 숫자들입니다.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고 요쪽만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제한이 돼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하중 조합, 그러니까 하중 조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하중 건물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하중 조합에 대해 가지고 안전하게 설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중 계수는 1보다 큰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도 감소 계수. 아까 이제 공칭 강도에다가 이제 강도 감소 계수라는 1보다 작은 숫자를 적용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공칭 강도라고 그러면 이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계산된 그런 강도가 되는 거죠. 도면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도면대로 그렇게 설계가 될 수 없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강도를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는 그 하중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 단면에 발생되는 응력 종류에 따라 가지고 또 강도 감소 계수가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나와 있듯이 여기 인장을 받는다든지 힘을 받는 경우에는 0.85, 그러니까 15% 정도만 줄여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죠? 뭐 예를 들면 전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좀 더 작게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래도 그 전단 파괴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 치성 파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연성적인 파괴가 좀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장 단면이라든지 힘 모멘트를 받는 경우에는 연성 파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감소 계수 자체도 그 줄여지는 폭이 좀 작게 돼 있죠. 15% 정도 줄였고 여기는 25% 줄였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에 작용하는 그 하중 응력의 종류에 따라서 강도 감소 계수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0.85랑 0.75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단에는 0.75, 힘 모멘트나 인장에는 0.85. 그 이후에 여기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내용은 밑에 적혀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뭐 이제 그 3장 내용을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장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뭐 질문 없으면 4장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34분이니까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37분부터 4장 진행하겠습니다.